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가장 48세 이도현 씨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된 추악한 불륜. 모든 걸 빼앗겼지만 통쾌하게 되찾은 게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이도현. 올해 48살.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별다를 것 없는 인생. 하지만 내게는 소중한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다. 그게 내 삶의 전부였고 내가 버티는 이유였다. 나는 새벽 5시면 일어나 공장에 출근했다. 20년 가까이 같은 일을 반복하며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이미 휘어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일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빠 하고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하다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다 생각했다. 집은 작아도 따뜻했고 가진 건 적어도 마음만은 단단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날 줄은 몰랐다. 사람은 언제 무너질까?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다. 남의 배신은 견딜 수 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니까.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내 피와 살 같은 존재가 등을 돌리면 그건 곧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나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늘 내 주변을 맴돌았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어쩐지 나를 향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전화기를 붙잡고 웃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조차 내 존재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내 아내는 원래 조용한 여자였다. 내 곁에서 말없이 집안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다. 나는 그 모습에 안심했고 고마워했다. 내 아내는 다르다. 절대 흔들릴 여자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또 믿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내가 만들어낸 착각이었다. 아내도 사람이었다. 욕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존재였다. 문제는 그 유혹의 상대가 내 동생이었다는 것이다. 내 동생, 이름은 이도훈. 나보다 3살 아래, 어릴 때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동생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내가 부모 대신이 되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내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고 내 교복을 물려입히며 같이 컸다. 그런 동생이었기에 나는 늘 동생을 챙겼다. 집이 어려울 때도 나는 내 몫을 줄여서라도 동생을 도왔다. 내겐 동생이 곧 또 다른 나였다. 그래서였을까? 내 아내와 동생이 조금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명절이면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고 주말이면 같이 밥을 먹었다. 동생은 나 대신 집안일까지 도와주며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지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친밀함이 언젠가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줄은. 사람의 마음은 참 교묘하다. 아내는 나와 있을 땐 무표정에 가까웠다. 하지만 동생과 마주할 땐 눈빛이 달랐다. 나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고도 외면했다. 에이, 설마 저 둘은
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최면을 걸었다. 그러나 작은 불씨는 이미 번지고 있었다. 내가 없는 시간, 내가 일터에서 피땀 흘리는 동안 그들은 함께 있었다. 아내의 웃음이 내 것이 아니게 된 순간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아빠를 존경하고 엄마를 사랑한다. 그 천진한 눈빛이 나를 살게 했고 버티게 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내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누구도 믿지 못할 진실. 내 인생을 무너뜨린 배신의 기록.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다. 내 아내, 그리고 내 동생. 그 둘이 저지른 죄, 그 죄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오늘 나는 모든 걸 털어놓겠다. 누구도 겪어선 안 될 이 지옥 같은 이야기를.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아내와 동생이 단둘이 웃고 있는 장면을 처음 본 날.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주말에도 일을 나갔고 오후 늦게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건 내 아내의 웃음소리였다. 낯설었다. 내가 알던 아내의 웃음은 그게 아니었다. 그 웃음은 가볍고 들떠 있었고 마치 소녀 같은 웃음이었다. 그 웃음이 향하고 있던 대상은 내 동생이었다. 아내와 동생은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동생은 내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아내는 평소 집에서 잘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스쳤다. 내 집이 맞는데 내가 낯선 곳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형 왔어? 동생이 태연하게 나를 보며 웃었다. 아내도 뒤늦게 내 쪽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내가 들어왔을 때 멈춘 웃음이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뭐해? 둘이 얘기 재밌게 하고 있었네. 동생이 말했다. 아, 그냥 형수님이 요즘 집안일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좀 도와드렸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그 후로 동생은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다.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자주 보는 게 좋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 없는 시간에 더 자주 들른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회사 동료가 어느 날 우연히 물었다. 야, 너 동생이랑 진짜 사이 좋다며? 동네에서 자주 본다던데. 형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것도 몇 번 봤단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아내와 내 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설마 싶었지만 가슴 속 어딘가에서 불길이 번졌다. 나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동생이 집에 자주 오니까 같이 장도 보고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그게 다일까? 단둘이 있다는 게 그렇게 당연한 일일까? 어느 날은 야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집 불은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는 불빛이 없었고 부엌 쪽에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나는 발걸음을 죽이고 다가갔다. 그곳에는 아내와 동생이 있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동생은 바로 옆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둘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간간히 웃음이 터졌다. 그 모습이 도저히 형제와 형수의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다. 왔어? 아내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동생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형, 오늘 일찍 왔네. 형수님이 요리 솜씨 보여준다길래 같이 있었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의심이 시작됐다. 그 후로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내의 화장대 위에 있던 새로운 립스틱,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던 여자가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었다. 옷차림도 바뀌었다. 집 안에서도 원피스를 입고 향수를 뿌렸다. 왜 요즘 달라졌어? 내가 묻자 아내는 무심히 대답했다. 여자도 가끔은 변화를 주고 싶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나는 지갑을 두고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선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다. 아내와 동생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은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은 전혀 보지 않았다. 아내의 손이 동생의 손 위에 얹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혀왔다. 심장이 쿵쿵 뛰며 귀에서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야, 뭐해? 둘이 영화라도 보냐? 둘은 깜짝 놀라며 손을 뗐다. 아내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고 동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자는 아내를 보며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내가 본 게 정말 그거였을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쌓여갔다. 아내의 휴대폰에 잠금이 걸렸다. 평소엔 그냥 두던 사람인데 이제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들고 갔다. 내가 접근하려 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나는 일부러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잠금 비밀번호는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아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나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 아내가 샤워 중일 때 거실 테이블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에 떠있던 메시지 미리 보기. 오늘도 즐거웠어. 형, 모르게 또 보자. 보낸 사람은 이도훈. 내 동생이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내가 가장 아끼던 아내, 내가 가장 사랑하던 가족,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동생. 그 둘이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지옥이 되었다. 나는 눈을 감아도 그들의 웃음이 들렸고 귀를 막아도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칼을 맞은 남자가 되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오늘도 즐거웠어. 형, 모르게 또 보자.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내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 글자를 읽는 동안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을까? 아니,
장난이라면 형 모르게라는 말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 문장은 너무도 명백했다. 내 아내와 내 동생, 그 둘은 나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아직 욕실 안에 있었다. 나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손바닥에는 진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나를 향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배신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가 밥상에 놓은 반찬조차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씹고 삼키며 속으로 피가 끓어오르는 걸 참아야 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눈과 귀는 더 날카로워졌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의심이 생겼다. 아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동생이 내 전화를 피할 때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작업 도중에도 기계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 아내와 동생이 함께 있는 장면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 상상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러댔다. 나는 증거를 잡아야 했다. 막연한 의심으로는 끝낼 수 없었다. 내 손으로 직접 그들의 배신을 확인해야만 했다. 어느 날 나는 일부러 퇴근을 늦게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시간을 때우다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낯익은 목소리, 아내와 동생의 목소리였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다가갔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동생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고 둘의 어깨는 닿아 있었다. 동생이 무언가를 말하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웃음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막혔다. 한 걸음 더 내딛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이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아이방 문이 열렸다. 아들이 졸린 눈으로 거실을 바라봤다. 엄마, 삼촌, 뭐해? 아내와 동생은 타들짝 놀라며 떨어졌다. 아내는 급히 아들을 침대로 데려가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자. 나는 그 순간 아들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아 물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내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라니? 그냥 평범한데? 도훈이랑 자주 만나지? 아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당신 동생인데 내가 챙기면 좋은 거 아닌가? 나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끝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며칠 뒤 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냥 집에 있지 뭐. 형은? 그래. 형수랑은 잘 지내? 동생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형.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나는 대충 웃어넘겼다. 하지만 동생의 말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병들어갔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가 곁에 누워 있어도 그 온기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가 역겨웠다. 나는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숨죽이며 속삭이고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 그 상상은 나를 미쳐가게 했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가 시장에 간다고 집을 나섰다. 나는 몰래 뒤따라갔다. 아내는 장을 보는 척하다가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내 동생이 서 있었다. 둘은 서로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함께 걸어갔다. 나는 멀찍이 서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카페에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와 동생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내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고 동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다. 당장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 둘을 갈라놓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 발걸음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밖에서 그들의 웃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손은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당신 술 냄새 심하다. 어디서 마셨어? 나는 아내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아내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또 무슨 의심을 하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도훈이랑 무슨 관계야? 아내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곧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 왜 그래? 동생이잖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눈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순간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카페에서 본 장면은 환상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증거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더 교묘했다. 나는 확신했지만 동시에 확신하지 못했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그 의심은 나를 집어삼켰다. 그해 추석은 유난히 더웠다. 아직 한낮에는 매미가 울었고 저녁엔 눅눅한 바람이 주방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다. 낮부터 명절 음식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기름 냄새와 파향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이 섞여 들어왔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다. 테이블은 늘어났고 의자는 모자랐다. 싱크대 아래서 꺼낸 접시가 갈그락대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울렸다. 나는 내내 말이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끓어넘치면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 그 불이 식으면 나는 사라질 것 같은 공허. 어느 쪽이든 오늘 끝내야 했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아이들의 눈동자, 장인의 기침 소리, 장모의 잔소리, 사촌들의 건배사, 그리고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아내의 옆얼굴. 그 모든 것이 내게 마지막 선언처럼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가 들어왔다. 내 동생, 이도훈. 그는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상자가 무엇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순간마다
둘 사이를 이어주던 다리.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형수님, 추석 잘 보내요.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고 표정은 예의 바르게 단정했다. 나는 그 예의 발음이 가장 더러웠다. 도훈아, 늦었네. 장인이 물었다. 차가 많이 막혀서요. 동생이 웃었다. 아내가 곁눈질로 그를 봤다. 한순간 아주 짧은 틈이 있었고 그 틈으로 지난 몇 달의 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 심장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박자를 잃고 날뛰었다. 식탁이 차려졌다. 전과 나물, 잡채, 갈비찜, 그리고 새로 산 접시에 담은 과일. 장모는 젓가락을 내게 쥐어주며 말했다. 도현 씨, 표정이 왜 그래? 명절인데 좀 웃어.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웃음은 입술에만 걸렸다. 내 턱 근육이 떨렸다. 건배가 오갔다.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술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심장 바로 위에 불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 불이 내 혀끝을 지나말로 변해버릴까 봐. 나는 잔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장인은 오늘도 구수하게 가장의 덕목을 말했다. 가족은 믿음이야. 서로 믿고 기대야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니까. 그 말이 나온 순간 내 손에 잡힌 잔이 삐걱거렸다. 나는 혀를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피는 정말 물보다 진했다. 그래서 더럽고 뜨겁고 지워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 우리 게임 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천진난만은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아이방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자 내 안에서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신호가 켜졌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먼저 떨렸다. 장모가 물었다. 어딜 가? 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진동으로 바꿔둔 그 기계를 마치 판결문처럼 식탁 중앙에 얹었다. 나 오늘 할 얘기 있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하지만 내 심장 소리가 식탁 아래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뜨거운 피가 발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목으로 치받았다. 모두의 시선이 내 손과 얼굴 사이를 오갔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눈치껏 물을 마셨다. 동생은 등받이에 기대 팔짱을 꼈다. 아내는 수저를 꼭 쥐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다. 가족은 믿음이라 하셨죠. 아버님. 내가 장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믿음이 제일이지.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 폐는 모래로 가득 찬 것처럼 무거웠다. 그 믿음을 오늘 확인하려고요. 나는 휴대폰을 켰다. 화면, 밝기가 식탁 위 음식보다 더 눈부셨다. 저장된 캡처들이 있었다. 미리 백업해둔 메모들,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 카페 유리창에 비친 둘의 어깨, 골목 어귀에서 나란히 걷는 그림자. 그중 하나를 눌렀다. 화면에는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다. 오늘도 즐거웠어. 형, 모르게 또 보자. 보낸 사람 이도훈. 정적. 누군가의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다. 장모가 휘청이며 의자에 붙은 허리를 고추 세웠다. 장인이 뭐야? 하고 낮게 물었다. 동생이 먼저 웃었다. 형, 그거 농담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다. 그 태연함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농담? 나는 되물었다. 농담이라면 왜 형 모르게야? 왜? 오늘도 즐거웠어지. 아내가 입을 열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명절이야. 아이들도 있는데 그가 아이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 내 내장 속에서 뭔가 뒤집혔다. 나는 그 말을 자르고 들어갔다. 그래.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하려고 더 늦기 전에, 더 더럽혀지기 전에, 더 이상 내가 무너져 없어지기 전에 나는 두 번째 증거를 열었다. 호출 목록. 내가 일찍 퇴근하던 날 집 앞 골목에서 찍은 사진. 그녀의 손이 그의 팔에 얹혀 있었다. 확대하니 손가락 사이로 끼워진 가느다란 팔 근육과 살짝 만개한 웃음.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굳었다. 저건 아내가 말을 더듬었다. 그날 내가 넘어질 뻔해서 동생이 말을 이었다. 형수님이 계단에서 미끄러졌잖아. 내가 잡아들인 거야. 그걸 그렇게 그의 말 끝은 비웃음이었다. 장인은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직도 아들을 믿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이 미웠다. 믿음은 이렇게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피는 눈을 멀게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녹음을 틀었다. 그날 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었던 그 웃음과 속삭임. 내 귀에 박힌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흘리던 그녀의 목소리. 내 동생이 낮게 웃고 그녀가 조심해. 긁히면 끝이야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내 손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내가 날아와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다.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막았다. 손목뼈가 내 손바닥에 박히듯 들어왔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마. 그 한마디에 나는 손을 더 단단히 붙들었다. 이제 다 들을 거야. 다 같이. 재생. 소리는 또렷했다. 벽 너머였지만 단어는 분명했다. 웃음, 한숨, 낮은 탄식, 그리고 형 모르게라는 단어. 그 단어가 식탁 위로 흘러나와 전과 나물 위에 떨어졌다. 전 부침개의 기름이 다시 끓어 오르는 듯 소리가 났다. 누구의 숨소리인지 모를 숨이 거칠어졌다. 장모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장인은 숟가락을 놓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맑은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금속보다 차갑게 내 귀를 때렸다. 동생이 벌떡 일어섰다. 형, 됐어. 그만해. 그의 어깨가 넓어 보였다. 나는 그 어깨를 한때 자랑스러워했다. 내 손으로 키운 것 같아 뿌듯해했다. 지금은 그 어깨가 내 집 기둥을 부러뜨린 몽둥이처럼 보였다. 앉아. 내가 낮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눌렀다. 끝까지 들어. 오늘은 다 끝낼 거니까. 아내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무기처럼 썼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몰랐어. 나는 외로웠어. 그 말에 내 속에서 폭죽 같은 웃음이 터졌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웃음. 입속에서 피냄새가 더 진해졌다. 외로웠다고? 너는 내 외로움을 알았어? 내가 새벽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는 동안 내가 어떤 얼굴로 쾌근의 문을 열었는지 넌 한 번이라도 봤어? 나도 외로웠어. 근데 난 집을 지켰어. 넌 집을 버렸어. 내 말이 칼처럼 방 안을 가르며 날아갔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동생이 다시 말했다. 형, 그냥 감정이었어. 감정. 단어 하나가 내 광대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한때 그 안에서 나와 닮은 기질을 보았는데 지금은 내 안에 어떤 것도 닮지 않은 곰팡이 같은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감정이면 다야? 감정이면 죄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정이면 형을 죽여도 돼? 감정이면 가족을 찢어도 돼? 감정이면 내 말은 끊겼다. 이유는 단순했다. 더 말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내 심장을 손으로 쥐듯 주먹을 쥐고 숨을 내쉬었다. 장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들 해라. 그의 목소리는 무게가 있었다. 나는 그 무게를 평생 믿고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 그의 무게는 나를 누르는 돌덩이가 아니었다. 나는 돌을 어깨에서 내려놓을 참이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놀랐다. 오늘 이 자리 망가뜨리려는 마음 없었어요. 근데 제가 더 망가져서 이대로면 아무도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꺼냈습니다. 저도 이제 숨 못 쉬겠습니다. 장인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도훈아, 사실이냐? 침묵. 침묵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동생이 결국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형이 과대 해석하는 거예요. 형수님이 힘들어해서 내가 위로한 거고 메시지는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장난을 꺼내 들었다. 장난이라는 단어는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였다. 장난 뒤에 숨으면 누구나 비겁해질 수 있었다.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뻗어 종이봉투를 꺼냈다. 며칠 동안 모아둔 영수증, 택시 호출 내역, 동일한 시간에 찍힌 출입 기록, 그리고 가장 늦게 손에 넣은 호텔 라운지 영수증. 라운지 직원은 친절했다. 이름을 묻지 않았다. 계산만 확인했다. 영수증 상단에 인쇄된 날짜. 내 생일 이틀 전. 그날 나는 야근했다. 케이크 한 조각도 먹지 못했다. 나는 영수증을 식탁 위에 펼쳤다. 장난이라면 이건 뭐야? 잉크 냄새가 올라왔다. 종이 가장자리가 내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맺혔다. 나는 그 피를 닦지 않았다. 그 피가 증거처럼 보이길 바랐다. 장모가 비명을 삼켰다. 세상에 세상에. 그녀는 아내를 바라보며 너 미쳤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동생이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꺼풀이 빠르게 떨렸다. 그는 신발 끝을 보았다. 신발 끝에는 기름 얼룩이 있었다. 그는 그 얼룩을 오늘 내 식탁 위에 묻히러 온 거였다. 아이방 문이 살짝 열렸다. 작은 그림자 둘이 문틈에서 움직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으로 문을 가렸다. 돌아가 있어. 내 목소리는 아이들만 알아듣도록 낮고 부드러웠다. 작은 그림자들이 뒤로 물러났다. 문이 닫히고 마무가 다시 경첩 위에서 한번 삐걱거렸다. 사과해. 내가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도 몰랐다. 아내였는지, 동생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였는지 내 혀끝이 먼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사과해.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다. 단어가 나오기 전 눈물부터 쏟아졌다. 미안해. 소리는 너무 작았다. 그 작은 소리가 내 심장까지 닿으려면 적 5개를 넘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말했다.
큰 소리로. 그녀가 고갯짓을 멈추고 내 눈을 봤다. 미안해. 이번에는 들렸다. 울음이 섞였지만 분명했다. 동생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인정보다 잔혹했다. 나는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도.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형, 그는 처음으로 형이라 불렀다. 그 두 글자가 내 귀로 들어오는 동안 나는 지난날 내 도시락을 반으로 쪼개 그에게 나누어 주던 아침을 보았다. 비 오는 날 그의 젖은 운동화를 말려주던 밤을 보았다. 졸업식 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던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 속 형의 손길은 이제 낯설었다. 미안해.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공기가 무너졌다. 장모가 울음을 터뜨렸다. 장인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집에 기둥이 하나 빠져나간 듯 방이 살짝 기울었다. 이혼하자.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가 흠칫했다. 장모가 외쳤다. 무슨 소리야? 장인이 손을 들었다. 일단 흥분하지 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흥분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더 이상 이 집이 아니에요. 아이들 앞에서 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녀의 말은 너무 늦게 왔다. 약속은 망가진 뒤엔 계약서가 아니라 증거 목록이 될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동생의 눈동자가 나를 붙잡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너, 오늘 당장 이 집 출입하지 마. 내가 낮게 말했다. 아이들 있는 곳에 다시는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내가 나한테 져야 할 빚은 돈이 아니야. 시간도 아니야. 내가 가져간 건 우리 집의 공기야. 그걸 다시 돌려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쉽게. 그 고개 끄덕임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쉽게 고개를 끄덕이고, 쉽게 웃고, 쉽게 들어와 쉽게 부쉈다. 장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다. 도연아, 잠깐만. 아이들이 있으니 시간 좀 두고. 나는 장인을 바라봤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것 같았다. 모든 게 유리창 저편처럼 멀고 그였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 아들입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다. 근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편을 하겠습니다. 제 편을 해야 아이들 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장인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가 늙어 보였다. 사실 그는 퍽 오래전부터 늙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의 무게를 대신 들어드느라 보지 못했을 뿐. 그때 아이방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내가 빠르게 막지 못했다. 딸이 눈물 맺힌 눈으로 나왔다. 아빠, 무슨 일이야? 아들의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나는 순간 들이마신 숨을 밖으로 뱉지 못했다. 아내가 벌떡 일어나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나는 손을 내저었다. 가만히 있어. 아이들이 떨리는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말해야 했다. 엄마랑 아빠가 오늘 많이 다퉜어. 근데 내 목구멍에서 단어가 걸렸다. 혀가 굳었다. 아빠가 잘 지킬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아이들이 내 말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 겨우 붙들린 세계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세계를 두 팔로 감싸 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아내가 낮게 울었다.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말자. 그 말은 너무 늦었다.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말자고 말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밤이 지나갔다. 이미 너무 많은 속삭임이 벽을 넘었고 이미 너무 많은 웃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나는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방에 들어가 있어. 금방 갈게. 아이들은 느리게 돌아섰다. 문이 닫히며 작은 버튼이 딱 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기도처럼 들렸다. 이 집에 아직 남은 마지막 예의 같은 소리. 나는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풀렸다. 내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사이에 끼워 진정시켰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아내가 숨을 들이켰다. 도연아, 나는 손을 들었다. 그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말했다. 오늘 너는 아버님과 어머님 앞에서 사과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내가 무너뜨린 건 내 체면이 아니라 아이들의 믿음이야. 그건 오래 걸려. 평생 걸릴 수도 있어. 너는 평생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을 떠올려라. 식탁 위에 저는 식었다. 잡채는 면끼리 엉겨붙었다. 갈비찜의 윤기는 식탁 조명 아래에서 차갑게 굳었다. 명절은 끝났다. 아직 밤이 오기도 전에 우리 집에는 긴 겨울이 내려앉았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떨렸다. 얇은 유리 사이로 들어온 바람은 기름 냄새와 섞여 어지러웠다. 장모는 조용히 울었다. 장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동생은 문가에 서서 신발끈을 묶었다. 그가 문을 열었다. 바람이 한 번 더 들이쳤다. 그 바람 사이로 그의 뒷모습이 흔들렸다. 문이 닫혔다. 철제 도어록이 철컥 하고 잠겼다. 그 소리는 오랫동안 내 귀에 남아 맴돌았다. 잘 닫힌 문 소리였지만 내게는 오래된 무덤의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내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잠시 그 어깨를 바라보았다. 내가 오랫동안 기대고 버티던 어깨였다. 그 어깨는 내가 아플 때 찜질팩을 올려주던 곳이었고 아이들이 잠들 때 베개가 되어주던 곳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기억은 쉽게 울고 현실은 쉽게 마른다. 나는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물을 마셨다. 컵이 이빨에 부딪혔다. 유리컵의 테두리가 내 잇몸을 스쳤다. 피맛이 다시 올라왔다. 도현 씨, 장인이 낮게 불렀다. 나는 돌아보았다. 오늘 이만하자. 그의 말은 간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 목소리는 비어 있었다. 이만하겠습니다. 대신 내일부터는 내 삶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았다. 아무도 더 말하지 못했다. 나는 아이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옅은 숨소리, 훌쩍이는 소리가 문틈으로 흘렀다. 나는 천천히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그 손을 다시 내렸다. 오늘은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울음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거짓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나왔다. 그 불빛은 파버린 성냥불처럼 작고 약했다. 그러나 그 불빛 하나만으로도 나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아내가 나를 보았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섰다. 대화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 내일 아침 이야기하자. 배정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 학교 가고 나서
서로 변호사 데리고 내 말이 거기서 끊겼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단순한 움직임이 오늘의 마지막 합의였다. 나는 그 합의에 숨을 얹었다. 숨은 겨우겨우 이어졌다. 창밖에서 또 바람이 불었다. 베란다 문이 살짝 떨렸다. 나는 문을 잠갔다. 굳이 잠글 필요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닫혔으니까. 그러나 나는 잠갔다. 손가락으로 잠금 고리를 내렸다. 딸깍. 그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도 딸깍하고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슬펐는지 편안했는지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불을 껐다. 거실은 어둠에 잠겼다. 식탁 위에 남겨진 접시들이 희미하게 윤곽만 드러냈다. 그 윤곽은 마치 미완성 범죄 현장처럼 보였다. 증거들이 치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러나 더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현장.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천장이 멀었다. 긴 하루가 아주 긴 계절처럼 내 어깨를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랜만에 울었다. 소리 없이.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가슴골이 저절로 들썩이는 울음. 그 울음이 내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L자형 소파의 모서리가 내 갈비뼈를 눌렀다. 그 눌림이 아팠다. 아픈 게 다행이었다. 아프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살아있다면 내일을 견딜 수 있었다. 견디는 동안 내가 다시 나를 붙잡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 붙잡아야 했다. 누군가는 이 집의 공기를 다시 데워야 했다. 그게 내 몫이었다. 오늘 내가 한 일은 파괴였지만 내일 내가 할 일은 재건이었다. 파괴와 재건 사이의 밤을 나는 지금 지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제야 비로소 숨이 조금 깊어졌다. 내 안에서 불던 바람이 잦아들었다. 오늘 진실은 터졌다. 내 삶은 갈라졌다. 그러나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이 있는 한 내 삶은 아직 한쪽이 남아있다. 나는 그 한쪽을 붙잡기로 했다. 아주 세게, 두 손으로, 누가 다시 빼앗지 못하게. 그렇게 명절의 밤은 끝났다. 기름 냄새가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어둠이 남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새벽의 냄새가 났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빠르게 변했다. 아내와 동생은 이상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나는 단호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거짓말하지 말자.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내린 규칙이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는 신이 하는 거야. 난 사람이야. 사람은 상처난 데 손대면 더 아프다. 그러니 이제 나를 건드리지 마. 동생은 처음엔 뻔뻔하게 나왔다. 형,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감정이 사람 죽이기도 해. 내가 죽인 건 내 믿음이야. 그 죗값 치러. 나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넘겼다. 불륜의 흔적, 메시지, 사진, 영수증, 녹취. 그 모든 게 서류 더미 속에서 빛을 발했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속에서 묶여있던 쇠사슬 하나가 끊어졌다. 동생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형수랑 그런 짓을 했대. 동네에서도 친척 사이에서도 그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가 피하듯 걸어가는 뒷모습은 한때 나를 따르던 소년이 아니라 벌레처럼 구겨진 그림자였다. 아내 역시 친정에서마저 쫓겨났다. 내가 우리 집안에 먹칠을 했어. 장모는 울부짖었다. 친구들도 이웃도 그녀를 멀리했다. 결국 그녀는 홀로 남았다. 그토록 원하던 자유와 욕망만을 붙잡은 채. 하지만 그것은 사슬이었고 감옥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없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저녁이면 셋이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웃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짜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약속했다.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2번 다시 너희 울리지 않겠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내게 세상 모든 위로였다. 시간은 흘렀다. 어느 날 동네 마트 앞에서 아내를 마주쳤다. 그녀는 초라했다. 화장기 하나 없었고 눈은 퀭했다. 나를 보자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도연아 미안해. 제발 다시.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잘못이 가족을 짓밟았을 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돌아섰다. 뒤에서 그녀의 울음이 들려왔지만 내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이제 그 울음은 내 몫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잃은 건 거짓과 배신뿐이었다. 내 곁에 남은 건 진짜였다. 아이들, 그리고 내가 지켜낸 나 자신. 마지막 장면, 나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밥상을 나눴다. 아들의 젓가락이 내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딸은 해맑게 말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하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진짜 행복해지자.